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맞는 걸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자꾸만 묻게 되죠. 무언가를 놓아야 할지, 지켜야 할지, 마음을 굳혀야 할지, 내려놓아야 할지,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참 오래 서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정답이 적힌 해설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삶은 우리에게 그 중심 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은 불안과 초조의 덫에 걸려 삶에 대한 절망과 허무감이 덮쳐올 때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다현출판사 도서입니다. 이 책은 치유심리학을 근거로 총 7개 파트에 걸쳐 인생에 대한 통찰법, 즉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내려놓는 법, 놓아주는 법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주제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우화들은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재미와 함께 몰입감을 증폭시켜 주어 더욱 쉽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중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책의 저자 수수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단지 포기가 아니라 삶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라고 말이죠. 작가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감정과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가만히 고요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삶의 중심을 되찾도록 이끌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네 삶이 흥미로운 것은 그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작가의 생각대로 삶의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또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문장 하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무척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수 작가의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탐욕과 오만함과 부박함,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원흉. 욕망은 때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욕망은 탐욕일 뿐이다. 탐욕은 늘 불안과 초조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탐욕에 물든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탐욕은 끊임없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다. 이집트의 훌륭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타우픽 알 하킴은 다음의 우화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꼬집었다. 아기새가 아빠새에게 물었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뭐예요? 우리인가요? 아니란다 얘야.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이야.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자. 그래, 종종 찾아와 우리 둥지에 돌을 던지는 그 커다란 동물 기억나니? 그게 바로 인간이란다. 아기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 알았어요. 그럼 아빠,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우리보다 행복한가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행복하지는 않단다. 인간은 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이야. 이 가시는 아무 때나 마음을 찔러서 인간을 괴롭게 만든단다. 인간들은 이 가시를 욕심이라고 부른단다. 욕심이요? 욕심이 뭔가요?
아빠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가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얘야, 너도 직접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자, 저기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이 나타나면 아빠를 부르렴. 그럼 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보여주마. 잠시 후 아기 새가 다급히 아빠 새를 불렀다. 아빠, 저기 인간이 와요. 아빠 새가 아기 새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자진해서 인간의 손에 잡힐 거란다. 곧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질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보렴. 아기 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보렴. 아빠 새는 훌쩍 날아올랐다가 일부러 인간 앞에 떨어졌다. 인간은 땅에 떨어진 아빠 새를 얼른 두 손으로 잡더니 신이 나서 외쳤다. 이야, 정말 맛있게 생긴 새로구나. 내 얼른 너를 구워 먹을 테다. 그때 아빠 새가 말했다. 나는 작고 마른 새라 살도 별로 없어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뭐 살은 별로 없지만 대신 아주 맛있을 것 같구나.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내 고기보다 훨씬 더 좋고 유용한 것을 알려줄게요. 사실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안다면 당신도 금세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 정말이냐? 그럼 어서 말해봐. 인간의 재촉에 아빠 새는 태연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그냥 말해드리죠. 하지만 두 번째 비결은 당신이 날 놓아준 뒤에, 세 번째 비결은 내가 저 나무 위까지 날아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인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해주마. 자, 첫 번째 비결부터 말해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됐죠?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인간은 아빠 새를 놓아주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 말을 마친 후 아빠 새는 휙 날아올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바보 멍청이. 만약 나를 잡아서 내 배를 갈라봤으면 당장에 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내 뱃속에는 무게가 120g이 넘는 커다란 보석이 있거든. 도시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지. 인간은 화가 나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깨물었다. 그는 나무 위에 새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길, 약속한 대로 마지막 비결을 알려다오. 아빠 새는 혀를 찼다. 욕심 많은 인간. 욕심 때문에 눈까지 멀었군. 내가 앞서 얘기해준 2가지 비결도 벌써 잊어버렸는데 세 번째 비결을 말해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고. 생각해봐. 이 작은 몸에 어떻게 120g짜리 보석이 들어있겠어? 내 몸무게만도 100g이 채 안 되는데 직접 손으로 나를 잡아봤으니 알 거 아냐? 인간은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다. 한 끼니도 안 되는 작은 새에게 그야말로 철저히 놀림을 당한 것이다. 아빠 새는 아기 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잘 보았지? 인간은 저렇게 욕심 많은 동물이란다. 네, 아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은 왜 아빠 뱃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믿은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란다.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의 본성이야. 탐욕은 마음의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생각까지 빼앗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오만함 역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흉이다. 요즘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신 스스로 잘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이들은 남에게 깔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디 그뿐이랴. 오만한 공작새처럼 남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탉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고 뜯는다. 모두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 젊은이가 시리에 빠진 채 어느 절에 도착했다. 그는 주지를 만나자마자 한탄부터 늘어났다. 저는 오로지 그림을 배우기 위해 좋은 스승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꼭 드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물었다. 천하를 10년 넘게 헤매고 다니면서 훌륭한 스승을 정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힘들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전부 봤는데 심지어 저보다 못 그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소승은 비록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나 그림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대가의 작품을 몇 점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시주님의 그림 실력 역시 대가 못지 않은 듯하니 괜찮으시다면 소승에게 그림 한 점을 그려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동자승의 먹과 벼루, 화선지를 가져오게 했다. 소승에게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바로 다도입니다. 특히 생김이 시원시원하고 고풍스러운 다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찻주전자와 찻잔을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젊은이는 먹을 갈고 화선지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골고루 묻힌 뒤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선지 위에 살짝 기울여진 차 주전자와 얌전히 놓인 찻잔이 그려졌다. 차 주전자 주둥이에서 차가 흘러나와 찻잔에 담기는 그림이었다. 그리기를 마친 후 젊은이가 주지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주지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주님께서 한 가지 잘못 그리신 게 있습니다. 찻주전자와 찻잔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응당 찻잔이 위에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어야 할 텐데요. 젊은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참 스님도 투미하십니다. 찻잔이 위에 있고 찻주전자가 아래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차를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주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시주님도 그 이치를 알고 계셨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주님은 자신의 찻잔을 훌륭한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대가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찻잔을 대가들의 찻주전자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대가들의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없을 밖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법이랍니다.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바다가 그처럼 장대한 까닭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성공과 영예를 얻고 싶다면 수많은 강줄기를 전부 받아들이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은 도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경솔과 오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겸손과 포용을 채워라. 경솔과 천박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기를 바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하지 않으니 부박한 인생은 절대 편안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현상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분히 학업 및 자기계발에 매진해야 할 젊은이는 툭하면 엉덩이를 들썩인다. 열심히 일해야 할 중장년은 부록을 넘기고도 여전히 온갖 유혹에 흔들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초조함에 시달린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관조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전 국민이 부박함에 빠진 요즘의 세태를 이 시대가 가진 기본적인 불안 요소라고 표현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이 외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종이로 커다란 용을 만들고 용의 배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메뚜기 몇 마리를 용의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메뚜기들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어버렸다. 노인은 이것을 외손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얘야, 이것 보렴. 메뚜기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그건 메뚜기의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경솔하기 때문이란다. 차분하게 앞이나 뒤로 기어가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용의 입이나 꼬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정신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죽고 만 게지. 아무리 강한 턱과 높이 뛸 수 있는 뒷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니? 제 성질에 제가 넘어지고 마는 것을. 노인은 이번에는 작은 청개구리 몇 마리를 용의 뱃속에 집어넣고 입을 꼭 닫았다. 몇 분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청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용의 꼬리를 통해 살며시 기어 나온 것이다. 메뚜기는 침착할 줄도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저 죽어라 발버둥만 쳤다. 이 부박함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바른 선택을 내렸으며 선택한 바를 꾸준히 밀고 나아가 살아날 수 있었다. 실제 삶 속에서도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이해득실을 굉장히 중시하며 뭐든 움켜쥐려고만 할 뿐 선뜻 내려놓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분석할 줄 모르고 오로지 불로소득만을 꿈꾼다. 이들은 경박함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조급하게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시대적 사회적 병폐에서 비롯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표면적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관계, 늘 팍팍하기만 한 살림살이, 불안한 미래, 지나친 경쟁 등이 모두 부박함을 조장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박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확고한 신념의 부족에 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라는 뜻이다.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혼란에 직면하면 금방 흐트러지며 유혹 앞에서 금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수동적인 인생인가.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념의 힘을 길러라. 신념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는 영혼의 나침반이다. 신념이 강할수록 마음을 바로 가다듬을 수 있으며 부박함의 덫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올바른 내면 세계를 세울 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공식.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쉬즈 더 원을 보면 모든 다툼을 해결해 준다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이든 평화든 돌로 만든 가위로 단번에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 담긴 뜻이 얼마나 좋은가.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다. 어떤 문제도 대입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고 고민도 사라지는 그런 공식 말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어쩌면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공식을 찾을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젊은 시절에 이미 가정과 사업 모두 든든하게 기반을 잡아놓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의사는 그의 하소연을 들은 후 말했다. 제가 약을 몇 가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약 4봉지를 건네며 당부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혼자 바닷가로 가십시오. 신문이나 잡지도 가져가지 마시고 라디오를 들어도 안 됩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맞춰서 약을 한 봉지씩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남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의사가 시킨 대로 바닷가에 갔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광활하고 상쾌한 아침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산책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즐거워졌다. 9시 정각 남자는 첫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약 대신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남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처럼 느긋하게 혼자 앉아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것이 대체 몇 년 만인지 그는 마치 세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2시가 되자 남자는 두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회상해 보세요 라고 쓰인 종이가 나왔다. 남자는 아무 근심도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며 고생했을 때와 부모가 된 기쁨을 처음 느꼈던 때를 회상했다. 그동안 스쳤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받았던 도움, 호의, 우정도 생각했다. 그러자 따스한 기운이 그의 마음속에 천천히 번져갔다. 오후 3시 남자는 세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한 뒤에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일하는 즐거움도 잊어버렸다. 그저 이익만을 생각하며 남의 사정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는 오후 5시 남자는 마지막 약봉지를 열었다. 그러자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써보세요 라고 적힌 종이가 나왔다. 그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모래사장 위에 그를 괴롭히던 고민들을 써내려갔다. 잠시 후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고민들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평평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의사를 찾아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 배웠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군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야기 속 중년 남자의 모습이 낯익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던가. 의사가 제시한 4가지 처방은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였다. 과연 이 처방은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당신은 이 처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인가? 혹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예전은 아닌가? 당신은 언제쯤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또 언제쯤 당신의 동기를 점검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만약 해결하지 못했다면 대체 좋을 것 하나 없는 그 고민들을 왜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는가? 때로는 나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오래 산 현명한 노인처럼 스스로에게 위의 질문들을 던져보라.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옅어지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기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갖는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대학생은 졸업 후에 취업문이 너무 좁다고, 직장인은 연봉이 너무 낮다고, 고액 연봉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댄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동안 삶은 점차 생기를 잃고 칙칙하게 변해간다. 인생이란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고되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신앙, 즉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유럽인 관광객 무리가 아프리카의 한 원시부족 마을에 도착했다. 마침 마을 입구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정좌를 한 채 지프로 모자나 가방 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본업이 장사꾼인 프랑스인 한 명이 노인의 물건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하나같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프랑스로 가져가 팔면 분명히 히트를 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꾼 특유의 머리를 굴리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것들은 얼마입니까? 종류 상관없이 하나에 10달러요. 노인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프랑스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화수분이 여기 숨어 있었군. 노인장, 만약 내가 집모자와 집바구니를 각각 10만 개씩 산다고 하면 하나당 얼마씩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금세 퉁명스러워진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당 20달러는 받아야겠소이다. 프랑스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대체 어째서입니까? 어째서냐고? 대로한 노인이 외쳤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구먼. 똑같은 모자와 바구니를 10만 개씩이나 만들라니. 그랬다간 금방 지루해서 죽어버리고 말 거요. 노인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일도 좋아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자가 되도록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면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짜증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상과 신앙은 그 자체로 인생의 행복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무덕선사가 선원의 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신도 3명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선사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무덕선사는 호미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왜 사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는다는 것도 두렵고요. 그러니 다들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중에 늙어서 좀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 수밖에요.
그들의 대답을 들은 무덕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여러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군요. 모두가 죽음, 늙는 것, 어쩔 수 없이 이래야 하는 까닭만 생각할 뿐 이상이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신앙이 없는 삶은 당연히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마뜩찮은 표정이었다. 이상? 신앙? 말이야 듣기 좋지만 그것들이 밥 먹여준답니까? 신도들의 질문에 무덕선사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신도들이 차례로 대답했다. 명예가 있어야 전부 가진 것이지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무덕선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할까요? 어떤 이는 사랑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이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증에 걸리지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무덕선사는 말을 이었다. 이상과 신앙은 결코 듣기 좋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관여하며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행복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돈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상과 신앙에 이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원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이상,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라는 말을 입에 단 채 이런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행복을 바란다면 이상과 신앙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이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내려놓음.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불평불만이 자자한 요즘 시대에 가장 으뜸가는 불만거리는 바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회사원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시간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슬퍼한다. 물론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크고 더 많은 자유를 꿈꾼다. 돈과 명예에 관심이 없고 사람 간의 정과 의를 중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꼭 맞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둥, 진심으로 믿을 만한 친구를 찾지 못했다는 둥, 혹은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가 없다는 둥,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 어쩌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토록 왜 자유롭지 못한가? 이는 얽매임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외출을 나갔다가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다. 그는 이것으로 자신의 스승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스승을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빙글빙글 돕니까? 그러자 스승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곧장 대답했다. 얽매임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스승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아신 겁니까? 사실 돌아오는 길에 고삐를 맨 소 한 마리가 나무의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는 나무에서 좀 떨어진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고 싶어 했지만 묶여 있는 탓에 아무리 애써도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 뿐 결코 벗어나지 못했지요. 저는 스승님이 그 광경을 보지 못하셨으니 아마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도 정확하게 답을 맞히시다니. 그러자 스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일이고 내가 말한 것은 이치다. 내가 질문한 것은 밧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에 대한 것이지만 내가 대답한 것은 속세의 잡다한 일에 묶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이치가 100가지 일을 통달한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사실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쉽게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지금의 내 생활을 부러워한다. 매우 자유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돈도 있고 시간 여유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분명히 나는 자유로운 편이고 시간 여유도 있다. 하지만 돈은 없다. 오히려 내게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은 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소박한 자유가 좋다. 왜냐하면 부유함의 속박은 이미 질릴 만큼 겪어봤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나는 돈이 꽤 있는 편이었다. 한 달 생활비가 다른 친구들 1년치 생활비보다 많았으니 정확하게는 돈이 아주 많았다고 해야 옳으리라. 넘치는 생활비 덕에 옷장에는 늘 예쁜 옷이 가득했다. 게다가 이성에게 인기도 있어서 매일 연애 편지나 교제 제안을 받곤 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조금도 자유롭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수동적이었고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괴로움에 시달렸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옷장이 예쁜 옷으로 가득한데도 습관적으로 쇼핑을 나갔고 미친 듯이 옷을 사들였다.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이고 다시 가서 옷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더 예쁘고 더 완벽한 옷을 찾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었다. 학업에서도 늘 최고가 아니면 안 됐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로스쿨에 가장 전도 유명한 전공, 가장 훌륭한 교수님을 선택해 대학원 과정을 밟으려 했다. 다른 사람에게 우쭐거리며 내밀 만한 명함을 바랐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이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엉망진창이었다. 정신적으로도 피폐했고 건강 상태도 최악이었다. 나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어떤가? 나의 남편은 키 크고 잘생긴 부자가 아닌 평범한 남자다. 나는 글로 먹고 살고 있으며 결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쓰는 생활비는 겨우 50위안 남짓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충분히 유유자적하다. 크지는 않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느긋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이유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쉽게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았고 애정을 향한 갈구를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내려놓았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나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다. 나는 매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나는 더 이상 자만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믿을 만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과거 유물주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이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생생한 감동으로 가득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었지만 또 그만큼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인 자유다. 많은 이가 자유로 가는 통행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바쁘게 머리를 굴린다. 그런 방법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자유는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는 순수한 아가씨다.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녀는 절대 돈과 명예 같은 화려한 예물에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예물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내려놓음 뿐이다.
지나친 염려. 만약 당신이 자동차 레이싱 선수에게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위험한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가고자 하는 곳만 보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보지 않으면 됩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것보다 원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개 원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산에 좁고 험한 협곡이 있었다. 협곡 아래로는 급류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흘렀다. 협곡을 지나려면 쇠사슬 다리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했다. 어느 날 쇠사슬 다리 앞에 네 사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청각장애인이었으며 다른 두 사람은 눈과 귀 모두 멀쩡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공중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는 쇠사슬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눈과 귀 모두 멀쩡한 한 명도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멀쩡했던 또 다른 한 명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무사히 건넌 마당에 눈과 귀가 멀쩡한 사람이 떨어지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일까? 사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렸던 것이 그가 목숨을 잃은 가장 큰 이유였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협곡이 얼마나 깊은지 다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청각장애인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발밑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경류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그 덕분에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눈과 귀가 멀쩡했던 한 사람은 어떻게 다리를 건넌 것일까? 그는 오로지 자기가 건너려는 다리에만 신경 썼다. 다리를 건너는 내내 가파른 협곡이나 무섭게 흐르는 급류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되뇌었다. 그렇게 끝까지 발걸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한 덕에 무사히 다리를 건넌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나머지 사람은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염려하고 또 염려했다. 온통 떨어지는 일에 신경을 집중한 것이다.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좁고 가파른 협곡이 인생이라면 성공은 협곡에 놓인 쇠사슬 다리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곳으로 가게 마련이다. 지나친 근심, 두려움, 염려는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 일을 망친다. 관심과 주의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라. 그러면 물이 자기 길을 만들며 흘러가듯 모든 일이 자연스레 풀려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생각하면 어떤 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